사쿠라진다 제1장. 왜 지금 전우사를 다시 보아야 하는가? 전우사를 다시 보는 움직임은 시대의 요청이다. 우치다. 시라이시의 저서 영속 패전론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인 2013년 3월에 나왔습니다. 이런 책을 젊은 세대가 썼다는 사실이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후 체제의 내용 연한이 다했음을 절감했습니다. 전후 체제 안에서 오갔던 언설은 이미 현실을 설명할 만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전후의 일본인이 눈을 돌리고 없었던 일이라며 계속 은폐해온 것이 차폐물이 부패되고 떨어져 나가면서 차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라이시가 속한 세대는 그렇게 드러난 현실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은폐 공작은 다소나마 아직 유효합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임금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눈에는 일본은 주권국가가 아니잖아 라는 인식이 당연해 보이는 듯 합니다. 따라서 그 세대에서 전우사를 다시 보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현상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알고 있는 제1세대, 그러니까 전중파는 패전 경험의 본질을 은폐해 왔습니다. 확신범처럼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너무나도 비참한 패전이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패배였지요. 여타의 패전과 규모도 깊이도 다른 철저한 패배였습니다. 총괄하려 해도 반성하려 해도 그럴 만한 체력이나 정신력이 없을 정도로 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전중파에게는 전쟁에 져서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기분이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세대가 그렇습니다만 져서 다행이라는 기분은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이 설쳐되지 않게 되었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나라가 되었고 가난하긴 해도 꽤 밝은 사회가 되었으니 그걸로 좋다고 했습니다. 왜 패배했는가? 라는 물음은 어디가에서 다음에는 이기겠다는 마인드와 만납니다. 다음에는 미국을 이기겠노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미국에 졌는가? 라는 물음은 정경화하지 않습니다. 전중파에게 다음에게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내셔널리스트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익의 우두머리들이 잇따라 CIA 요원으로 채용되고 말았으니까요. 져서 다행이라는 낙천적인 마인드가 만연해 있고 왜 졌는가를 추구하는 주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의 기결이라는 입장에서 패전 경험을 냉정하고도 리얼하게 정면으로 총괄하고자 하는 사업은 70년 동안 줄곧 무시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야기는 이제 됐어. 다 끝난 일이잖아 라면서 당사자들이 꺼리는 바람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지고 말았는지, 일본인은 패전으로 무엇을 잃었는지 등등의 물음을 제기하지도 못한 채 방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없었던 일로 하려 해도 실제로 무언가 하는 그곳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패전의 경험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미국의 종속국이면서도 주권국가처럼 행동하고 있는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두고 시라이시와 같은 젊고 예리한 지성이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하기에 이르렀죠. 집안의 수치를 당사자들은 보통 꺼내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연다 해도 딱지가 앉은 상처의 부위를 열고 소금을 밀어 넣을 정도까지 나아가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당사자가 아닌 세대는 이거 뭔가 이상하군요 라며 단호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역시 패전 직후에는 패전을 전면적으로 총괄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이야기는 없었던 일로 해주지 않겠나 라고 말하는 세대가 대장한 후에야 패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정승국 프랑스도 독일에 협력한 부시 정부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기까지는 전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일본은 전후 70년이 지나서야 겨우 저 전쟁에서 일본은 무엇을 잃었는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은폐해왔는가라는 물음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집단이 갖고 있는 예지의 총량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만 히라시 같은 사람이 등장했음에도 아베 정권이 탄생한 지 2년 남짓 지나도록 전쟁 책임이나 패전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언설의 질이 더욱 저열해지고 있어 아쉽습니다. 시라이, 과분한 평가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영속 패전론을 쓰게 된 계기는 동일본 대지진, 특히 원전 사고였습니다. 전부터 이 나라에는 대단히 이상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 왔지만 이토록 빈틈이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 공포라고 말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조그만 운이 나빴다면 이른바 동일본 괴멸, 그건 일본은 끝장이라는 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르러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으니까요. 우연히 운이 좋아 피할 수 있었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죠. 왜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을까 생각해보면 엘리트층의 열화 문제로 기착합니다. 일본의 부르주아지는 전혀 존경할 수 없으며 존경할 만한 부르주아지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책임한 패전 처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태평양 전쟁과 패전을 정말이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패단으로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재회 후에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국가주의를 비롯한 논문을 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루야마 세대를 대량으로 죽었을 때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나 할까요? 살해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인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쟁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말은 적잖이 들어왔습니다. 저의 역사 해석은 패전을 종전으로 바꿔 부르고 결국 패전을 속여온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발견한 데 특징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치다 선생은 거리의 아메리카론 후기에서 타이완 이야기를 하셨지요. 장제스의 동상이 중국 본토를 쏘아보고 있다고, 타이완과 중국은 전쟁을 하지 않기로 정해져 있는 데다 다행스럽게도 전쟁을 일으킬 마음도 없는 상태이지만 물론 한편 옥이라도 부리듯 계속 쏘아보고 있어서 큰일이라고 우치다 선생은 말하셨습니다. 공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의 결여된 태도이며 현대 일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일본 전후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테마로 글을 쓸 때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하고 한판 붙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동안 사태는 점점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찌다. 그만큼 억압은 만만치 않습니다. 친미노선과 미일동맹, 즉 기축밖에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외의 선택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억압합니다. 그들은 우리 같은 아마추어와 달리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보량이 많다는 이 점을 과시하면서 미일동맹 이외에 외교 전략의 선택지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선택지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미일동맹, 기축 이외의 선택지를 가능성으로조차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끝난 직후 소련이 홋카이도에 침입하여 일본의 동쪽 일부가 소련 통치 아래 놓일 가능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 동서로 분단된 일본은 어떤 전후사를 거쳐왔을까요? 이러한 SF물 같은 상상은 한 번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한국 전쟁 때 북한군과 중국군이 한반도 전쟁을 제압하며 미군이 한반도라는 발판을 잃고 일본 열도가 국제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는 전선이 되었을 경우 일본은 어떤 정체가 되었을까요? 이런 상황 역시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의 사소한 입력 차이에 따라 일본의 정치는 현재와 비슷하게 하게 될 수도 전혀 다른 형태로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가 병행한다는 상상 또는 다원우주적인 상상을 할 수 있을 때에라야 비로소 현대 일본이 지금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어떠한 역사적 조건이 관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대 일본이 왜 독특한지 아니면 왜 이상한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거꾸로 말해 미래도 사소한 요소의 변화에 따라 크게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앞날을 안정시키고 싶다거나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일본이 조우할지도 모르는 모든 위험 요소의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곳의 부품이 약하고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또 어디에 금이 갔는지 등등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시스템은 반드시 그런 곳에서부터 무너지니까요. 바꿔 말하자면 어떠한 허위나 기만을 무언가로 은폐함으로써 현재 겉으로 나타나는 안정상태가 성립되었는지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것을 깨뜨려 보는 일이 사회지도층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지도층은 자신이 무슨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죠. 내가 학생이 있을 때는 나쁜 아버지가 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거짓말쟁이 아버지들 말입니다. 시라이, 너구리 같은 아버지들 말씀이군요. 우치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른의 교지가 있었습니다. 다나카 카쿠에이는 과격파 학생이 찾아오면 요즘 같은 세상에 혁명을 하려고 하다니 상당히 장래성이 있다면서 취직을 알선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청년들은 감격하여 그대로 에스장카이 청년부의 활동가가 되었죠. 그런데 그는 배포가 크고 생각도 깊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일본 열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일본인 동포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아직 뿌리 깊게 남아 있었죠. 물론 너구리 같은 아버지들은 거짓말도 곧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뭔가 강령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 보다 어떻게든 모두 굶지 않고 평화로이 살면서 주머니 사정도 나아진다면 좋지 않느냐. 사소한 일로 쓸데없이 떠들지 말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배신하고 거짓말도 한다고 운운할 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나쁜 아버지들이 70년대까지 일본 사회를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아버지들에게 형편없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도저히 맞설 수가 없었고 이길 수도 없었죠. 그래도 나중에는 이렇게 나쁘고 교활한 아버지라면 일본을 말도 안 되는 곳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으리란 의미로 적이지만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나 경제와 관련된 일은 몽땅 나쁜 아저씨들에게 맡기고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라도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러한 아버지들이 미국이나 소련, 중국을 상대할 때에도 같은 교지를 구사하여 국익을 지켜주리라고 전망한 데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전공투 운동이 완전히 파산한 후 대거 탈정치화하여 문학이나 록, 비즈니스로 향했는데 정치, 경제 일이 나쁜 아버지들에게 맡기자는 채용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 세대가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일본이 공식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왠지 얼굴이 반질반질한 사람이 나타나 잔뜩 허세를 부리더군요. 처음 얼마 동안은 승진의 지름길을 달려온 사람들이라 얼굴은 반질반질해도 뱃속은 확실히 시커멓고 생각과 말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고는 얼굴만이 아니라 뱃속까지 반질반질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 개의 혀를 활용하는 고등기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언제부터인지 혀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세대교체란 천천히 진행되는지라 잘 알아챌 수 없긴 하지만 표층은 변하지 않아 보여도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도층의 상판대기가 확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의 무게나 두께를 담보하는 현실 경험이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깊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에 담는 말이 어떤 역사적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기분에 따라 내뱉습니다. 아베 신조가 그 전형이죠. 시라이. 그런 의미에서 아베는 결코 불성실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치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인간이죠. 시라이. 저는 그 점이 두렵습니다. 사회 전체의 담회에도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 방증으로 나쁜 아버지나 강교한 아저씨가 사라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쇼리키 마스타로에 관한 아리마테스오이 연구, 원전 쇼리키 등을 읽으면 화가 치밀긴 합니다만 확실히 이 아버지는 역시 침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쇼리키는 CIA의 요원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을 잘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생각대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요미우리 신문의 자익 성향 기자에게 미국 비판 기사를 쓰게 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의 흥정술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록 있는 너구리 같은 아버지나 강교한 아저씨가 지금도 있나 싶어 재계를 찾아보아도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베스네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편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슈르키에 비하면 한참 떨어집니다. 회사를 온통 예스만으로 채우고 간부와 같은 지면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형편이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나카 가쿠 에이의 이야기와 구조는 같습니다. 일찍이 자민당 의원 비서 중에 자익 당파 출신이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운동을 했다니 기계는 참 높이 살만하군. 그 힘을 살려보게라고 말하는 자세죠. 결국 예전의 지배층은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겠지요. 우리는 이 무리가 외치는 이데올기를 논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입니다. 얀네레 카스 가이슈를 뵈러 갔던 사카모토 료마가 반대로 설득당해 쇠양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능력이 도량이자 가장 높은 존경을 받은 덕이었습니다. 지금 권력 중취에서 그런 발상이 가능한 자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리가 없지요. 자신감이 없다 보니 예스맨만 줄을 세웁니다. 최근까지 오래된 미덕을 발휘한 사람은 도쿠슈카이의 도쿠도라오였습니다. 도쿠슈카이 병원은 공산당부터 우익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치 활동가를 성향에 상관없이 받아들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본 사회는 더 이상 그러한 조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벌어진 도쿠슈카이 단죄가 대표 사례입니다. 일본의 뒤틀린 우경화. 시라이. 이와 같은 사회 변화를 배경으로 이른바 우경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슬로건과 하부 구조로서 사회의 존재 방식 변화의 대응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여하튼 인간이란 배우지 못하는 존재라고 절실하게 느낍니다. 지금 일본은 파시즘 체제로 흘러가는데 바이마르 시대 독일과 대단히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상층이 몰락해가면 사회에 불안이 만연합니다. 불안하니까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결국 내셔널리즘에 의지하지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분석을 비롯하여 전체주의 사회의 기초를 분석한 책이 쌓였는데도 또다시 같은 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책을 쓰여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일이 일어나도 정말 괜찮은 건지 어떤 의미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 우경화 구조가 상당히 뒤틀려 있는데 근저에 영속 패전의 구조가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우치다.
뒤틀렸지요. 어디에서나 패전국이 내셔널리즘은 뒤틀리게 마련입니다. 원론적으로 깔끔한 내셔널리즘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전국 국민은 좀처럼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했고 온갖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끝내 패한 나라의 모습을 긍정하는데 심전적 저항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셔널리즘이 성립하려면 자국이 벌인 부끄러워야 할 범죄든 인류사에 자랑할 만한 공헌이든 똑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가 한 모든 일을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국민만이 깔끔한 내셔널리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고 변변치 않은 일에 관해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반응해서는 제대로 된 내셔널리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부끄러운 실패를 인정하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고 자기 평가를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잘못이나 실패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고 같은 잘못이나 실패를 되풀이지 않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럴 생각으로 한 게 아니다 와 같은 꼴사나운 핑계를 들이대면 개인의 아이덴티티는 성립할 수 없지요. 전후 일본인들은 끝내 내셔널리즘을 철저하게 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자익은 내셔널리즘처럼 보이는 일을 신경질적으로 깊이 해왔고 우익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는 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첨을 쌓는 이중 기준을 채택하고도 태어납니다. 우익이 외국의 군대가 국내에 용속 주둔하고 있는 사태를 놓고 특별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은 일본 이외의 나라라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래대로라면 우익이 반미 반기지 투쟁의 선봉에 서야 맞습니다. 내셔널리즘이란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본의 우익은 반미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익이 반미이고 우익은 친미입니다. 시라이 지금 반미 우익에 속하는 사람은 스즈키 구니오 정도가 아닐까요? 묻지다. 패전국의 내셔널리스트가 패전 후 처음으로 해야 할 말은 다음에는 이기겠다입니다. 와신상담 또는 군토 중래를 얘기해야겠죠. 일본의 경우라면 다음에는 미국을 이기겠다고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셔널리스트라면 오기라도 해야만 하는 말입니다. 다음에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물음에서 전후의 사고가 시작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 패배했는가 철저하게 조사해야만 합니다. 전전과 전중의 일본 통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 테크놀로지, 물류, 관리, 에너지, 전략, 식민지 경영, 교육제도, 가정제도 등을 모조리 밝혀내고 무엇이 폐해였는지 또 어디에 제도상 운영상의 하자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하지 않고서는 왜 패배했는가라는 물음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전쟁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여 어떤 시점에 어떤 전술적 판단을 했고 또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등의 전문적인 전사 연구를 냉정하게 수행했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시점에 어떤 외교적 선택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어야 하죠.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군이 괴멸할 정도의 패배를 맛볼 때 이미 기도 고이치 네데신과 요시다 시게루는 강화의 방도를 놓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수면 아래에서 강화가 진행되고 성공했다면 절대 국방권이 뚫리고 대량 전사자와 본토 공습 사망자 그리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사자의 90%는 죽지 않았겠지요. 흔히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는 비현실적 가정하에 혹시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을 상상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탈리아는 1943년
무솔리니가 밀려나고 피에트로 바돌리오가 총리 자리에 올라 국민에게 전쟁을 계속한다고 말하면서 수면 아래에서는 연합군과 광화 교습에 들어갔습니다. 그 무솔리니가 북이탈리아에 세운 친독 괴뢰 정권과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그때 바돌리오 정부가 강화를 하지 않고 남북으로 나뉜 이탈리아 군이 연합군과 전역에서 싸움을 벌였다면 이탈리아는 독일과 일본처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초토화됐을지도 모릅니다. 밀라노나 피렌체는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겠지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살피지 않으면 전쟁 때 있었던 개별적인 사건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전후 일본은 생생한 전쟁 경험을 제대로 평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패인을 치밀하게 분석한 결과 다음에 미국과 전쟁을 해도 반드시 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국에 두 번 다시 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밖에 없다는 결론을 끌어냈다면 그건 그 나름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국익을 고려하여 주판 알을 튕긴 끝에 선택한 미일 동맹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 동맹이라면 정치가든가 정치학자든 미일 동맹 말고 어떤 외교적 선택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일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일본의 정치가와 관료, 정치학자 중에서 미일 동맹 이외에 다른 외교 전략은 있을 수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에 만났던 어떤 정치학자는 내가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것을 생각하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며 경악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영국 정치학자에게 미국과의 동맹 관계 외에 영국에는 어떤 외교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느긋하게 발장을 끼고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독일 정치학자에게 EU 외에 독일에는 어떤 외교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도 담담한 표정으로 몇 가지 선택지를 두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테죠. 일본의 정치학자만이 미일 동맹 외에 외교 전략은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제에 관해서는 선택적으로 사고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전후 일본이 와싱상담 또는 군토중래라는 역사상 모든 패전국이 채택했던 가장 표준의 지는 방법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 자체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이 금기시될 정도의 패배였습니다. 다시 맞붙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졌지요. 그래서 일본에는 내셔널리스트가 없습니다. 내셔널리스트가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인 셈이죠. 외국군 기지가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을 내셔널리스트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시라이 씨도 말했지만 타이완에 갔을 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장제스의 거대한 동상이 타이완 해협을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 동상은 언제는 대륙을 다시 공략할 것이라는 타이완의 결의를 상징합니다. 물론 대륙 공략은 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타이완 사람도 대륙과의 사업에 분주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군사 충돌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권 국가로서 타이완은 다음에는 중국을 이기겠다는 정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한 국시를 끊임없이 참고하면서 탁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것이 주권국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미국을 이기겠다는 각오를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동맹 관계라면 미일 동맹은 훨씬 깊이가 있을 터이고 전쟁 경험의 총괄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대한 전쟁 책임의 인수 방식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 이런 얘기를 비웃는 사람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영국이 미국과 독립전쟁, 영미전쟁 두 번에 걸쳐 격렬하게 싸워왔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EU의 핵심이자 동맹관계인 독일과 프랑스도 과거 150년 동안 3번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니 처참한 살육전을 치렀던 것을 떠올려보세요. 영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종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독일도 프랑스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종속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 다음에는 이기는 방도를 찾는 끝에 동맹 관계를 맺는 쪽이 전쟁보다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맹 관계는 견고합니다. 이와 달리 미일 동맹은 훨씬 취약합니다. 미일 동맹밖에 없다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일본이 종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외교 관계일 뿐 주체적으로 선택한 동맹이 아니라는 사실을 외면합니다.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외교 관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영화 감독 올리버 스톤은 2014년 히로시마를 방문한 후 강연에서 일본은 미국의 위성국이자 종속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본의 정치가는 그 어떤 대의 명분을 대표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것 말고는 국제사회를 향해 발신하는 뭔가의 구상도 없는 나라라고 했지요. 그런데 일본 신문은 이와 같은 연설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문사가 그건 일본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면 기사를 실어 정확하게 반론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무시했죠. 그런 사실은 없었던 일로 치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가 일본은 미국의 속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만이 자신은 주권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기묘한 상황에 이른 이유는 모두 70년 전의 패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기묘한 패전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패전 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전전부터 이어지는 지배층이 내 탓이야라는 책임 추궁을 회피한 데서 찾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 진영에 빌붙어서 과거의 적을 동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패전의 책임을 유야무야 얽어물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단 전후 몇십 년까지는 우리에게 패전국이라는 의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철이 든 무렵이 80년대인데 저희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의식이 거의 사라지고 맙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예컨대 소련과 중국에 대해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과 소련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고 일본은 패전국이었습니다만 도무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쪽이 압도적으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련 붕괴를 계기로 상황이 크게 변했습니다. 소련이 무너지자 일본은 미국 입장에서 도와줘야 할 파트너에서 수탈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키운 새끼 돼지 통통하게 살이 쪘으니 맛있게 먹자는 모드로 돌아선 셈입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익밖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들은 얘기였습니다. 대학 입시 학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방위청을 사직하고 입시 학원 교사가 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사직 이유라는 게 소련 붕괴 직전에 이제부터 가상 적국은 미국이란 내용의 보고서를 썼기 때문이라더군요. 미국은 자비로운 나라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망상을 공유하지 않은 인간은 모두 배제되고 말죠. 우치다. 2008년 한국의 모든 매체에 의하면 2004년 육군사관학교 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있어서 가장 적국 넘버원은 미국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입대한 신병 75%는 미국에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 싸울 경우 한국군과 미군은 항상 공동작전을 펼쳐야만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보다 의지해야 할 동맹군을 한국의 군인들은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군사전략상 한미 양국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이런 동맹 관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국가의 일반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부할 필요도 없고 방위비의 분담금을 덧붙이지도 않습니다. 상호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용할 뿐이죠. 더 이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야 본래의 외교라 할 수 있겠죠.